유진이 가방을 챙겨 들고 출근하려는데 진숙이 따라 나왔다. 분명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미적거리기만 했다. 유진이 진숙을 빤히 쳐다보자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진숙이 입을 열었다. 채린이 그 사람이랑 다시 잘 되는 것 같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잠깐 멈칫했지만 유진이 곧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유진은 진숙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괜한 걱정하지 않아도 돼. 웃으며 말하는 유진의 표정에 안심이 되었는지 진숙의 표정도 환해졌다. 버스를 타고 가던 유진의 마음속에서 진숙이 말했던 그 사람이 떠올랐다. 상혁이도 연주회장에서 그 사람을 봤다고 했었다. 유진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것이다. 유진은 모두가 어떤 것을 걱정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렇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고 뜨끔했다고 하면 기분 나빠할 사람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잘 알고 있기에 유진은 그 사람 이야기를 편하게 들으려고 애를 썼다. 죽을 때까지 그럴 순 없겠지만 언제나 가슴 한켠에 지울 수 없는 그리움으로 남아있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유진은 아무렇지 않은 듯 연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힘들지 않을 테니까. 오전 내내 너무 바빴다. 그야말로 눈꽃 뜰 새가 없었다. 챙긴다고 챙기는데도 빠진 것이 있고 더러는 보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내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 유진이 겨우 한숨을 돌리며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채린에게서 전화가 왔다. 유진은 채린이 자신을 찾아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하고 있었다. 민영과 다시 만난다고 자랑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뜻밖이었다. 채린은 유진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민영을 보살펴주고 싶은데 민영이 자신을 밀어낸다며 도와달라고 간절히 애원했다. 채린을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하면 망가질지도 모르는 민영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했다. 채린이 돌아간 다음 유진은 다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깊은 한숨만 내쉴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민영이란 이름만 들어도 참을 수 없이 괴로운데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는 말을 전해 들은 유진의 가슴이 예리한 물체에 베인 것처럼 아팠다. 매사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민영이 자신으로 인해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10년 전 준상이 사고로 죽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파 죽을 것 같았었다. 그리고 민영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 위를 걷기로 약속하고 스키장을 떠나왔을 때도 정말 죽을 것 같이 가슴이 아팠다. 혼자서 마음 아파할 민영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런 그에게 유진이 할 수 있는 말이 채린에게 돌아가라는 말뿐이라니. 유진은 채린의 말대로 채린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영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옆에서 지켜봐주는 채린이 마저 없다면 민영이 더 힘들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유진은 천천히 전화번호를 눌렀다. 여러 번의 신호음이 울렸지만 민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유진이 막 전화기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민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숨이 멎을 것 같았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전화기를 내려놓는 유진의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지금 서울에 올라와 있으니 30분 후에 만나자고 한 민영의 목소리만 귓가를 맴돌았다. 사무실을 나온 유진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지나는 택시를 잡아탔다. 약속 장소로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음을 주고 떠나왔던 사람을 만나러 가는 유진. 그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니러 가는 유진. 참으로 묘한 느낌이었다. 설레면서도 두렵기까지 했다. 짧은 순간 유진은 다니러 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택시에서 내린 유진은 큰 숨을 내쉬고 카페로 들어섰다. 그가 슬픈 듯 따뜻한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을 느낀 순간 유진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릴 것 같았다. 마음껏 반가워하고 웃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니. 유진은 채린의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유진은 가방을 열어 목걸이를 꺼냈다. 그리고 전화를 건 용건을 말하려는 순간 민영이 말을 가로막았다. 용건 말하기 전에 나 그냥 조금만 상상하면서 유진 씨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될까요? 조금만. 유진 씨가 별 용건 없이 그저 내가 보고 싶어서 나를 부른 거라고 상상하면 안 될까요? 유진은 가슴이 꽉 막히는 듯 했다. 무너져 버리고 싶었다. 상혁이도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고 싶었다. 사랑한다고, 잊을 수 없다고. 하지만 유진은 자신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럴 용기가 없다는 것을. 유진은 가방 안에서 민영이 선물했던 폴라리스 목걸이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민영에게서 떠나온 이상 그에게 받았던 것들, 받았던 약속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자신의 것이 아니니까. 민영은 목걸이에는 눈도 돌리지 않았다. 민영은 유진의 얼굴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언제 다시 보게 될지 모를 유진의 얼굴을 하나하나 전부 기억하려는 듯.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민영의 목소리가 낮고 슬프게 들려왔다. 유진의 가슴이 꽉 막히는 듯 했다. 눈물이 쏟아지려는 것을 억지로 삼키며 채린의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끝내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말은 할 수가 없었다. 유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지만 채린에게 돌아가는 것, 그것만은 가능한 일이 아니라며 민영이 유진의 말을 막았다. 빨리 미련을 버려야만 하는 채린이를 위해서도 그것은 안 될 말이라고. 유진 씨, 요즘 어때요? 좋아요. 민영 씨는요? 저도요. 할 얘기가 그것밖에는 없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두 사람의 눈가가 슬픔으로 젖어들기 시작했다. 밖으로 나왔다. 두 사람 모두 서로의 눈물을 확인하고 싶지가 않았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신호가 바뀌지 않았다. 고장난 것 같았다. 민영은 다른 곳으로 가서 건널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어차피 내가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잖아요. 고장났어도 내가 건너야 할 길은 이 길인 것 같아요. 다른 길로 가면 나 또 헤매고 힘들어질지도 모르니까. 유진은 슬픔 가득한 눈을 들어 민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도망치듯
아직도 신호가 바뀌지 않은 횡단보도를 무작정 뛰어 건넜다. 민영은 또 그렇게 유진을 보내고 말았다. 유진을 만나기 위해 가슴 설레며 왔던 길을 돌아가기가 너무 힘들었다. 돌아가는 그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상혁은 유진의 집 앞에서 유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슴 저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억누른 채 오래도록 유진을 기다렸다. 아직도 민영을 만나고 있다니. 상혁은 참을 수가 없었다. 상혁은 유선배로부터 빼앗은 연주의 티켓을 가지고 유진의 사무실 앞으로 갔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지쳤을 유진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였다. 미리 연락하고 찾아가려다가 유진을 놀라게 해주고 싶어 무작정 사무실로 찾아갔다. 마침 유진이 사무실을 나서고 있었다. 상혁이 유진을 부를 틈도 없이 바쁘게 택시를 잡아타고 어디론가로 가버렸다. 이상한 생각이 든 상혁은 유진이 탄 택시를 따라갔다. 유진이 도착한 것은 벽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 어느 카페 앞이었다. 유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간 유진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 앞에 앉는 모습을 바라보던 상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유진이 앞에 마주 앉아 있는 사람은 분명 민영이었다. 차를 거칠게 돌린 상혁이 유진의 집 앞에 차를 세웠다. 힘없이 걸어오는 유진을 발견한 상혁이 차에서 내렸다. 순간 당황해하는 유진의 모습에 상혁은 더 화가 났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다. 물끄러미 바라보다 유진에게 손을 내밀 뿐이었다. 유진이 상혁의 손을 잡자 상혁의 얼굴에는 한숨 같은 미소가 번졌다. 유진의 마음속에 지어진 자신의 집이 아무리 작고 초라한 집이라도 상혁은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유진의 마음속이라면. 하지만 그 작은 집에 숨어 산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상혁은 새삼 괴로웠다. 상혁의 쓸쓸함과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은 유진이 한 사람뿐이었건만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의 가슴 속에 집을 지어놓았다. 흔들리지 않게 네가 날 꼭 잡아줘. 이 손 놓지 말고. 멀어지는 상혁의 차를 지켜보던 유진이 집으로 들어섰다. 돌아가며 상혁이 주고 간 선물을 뜯어보았다. 목걸이였다. 유진은 잠시 마음이 불안했다. 며칠 전 상혁은 유진의 목에 걸려있던 폴라리스 목걸이를 만져보며 어디서 난 것이냐는 듯 유진을 바라보았었다. 액세서리는 선물로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는 유진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상혁으로서는 의외라는 생각에 고개를 갸웃거렸었다. 그런 상혁을 보며 유진이 목걸이를 옷 속으로 밀어 넣었었다. 목걸이를 건네주며 외롭다는 말을 하고 돌아서 간 상혁에 대한 미안함이 유진의 마음을 허전하게 만들었다. 습관적으로 목으로 손이 올라갔다. 허전했다.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았다. 이젠 정말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폴라리스마저 어두운 밤하늘로 그 모습을 감춰버린 듯 했다. 유진은 다시금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움직이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다.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두려움과 아픔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다. 유진은 박지영에게 있어 누가 뭐래도 아들을 살려준 은인이었다. 늘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큰 은인인 것이다. 그래서 유진 주위의 모든 사소한 일까지도
박지영은 잊지 않고 챙기려 애썼다. 나름대로 마음의 빚을 갚고 싶었다. 그래서였을까? 박지영은 상혁이 유진과 함께 춘천에 다녀오겠다는 말에 굴비 한두름을 준비해서 유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신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선물까지 준비해 놓은 박지영을 보면서 유진은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눈길 한번 주지 않던 사람이 마음을 바꾸게 되니까 주위 사람들 모두가 편안해졌다. 유진을 잃고 방황하는 상혁의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힘든 시간을 보낸 이후 박지영은 달라졌다. 유진은 그것이 궁금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면 마음자리가 옮겨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주위의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지만 결혼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유진은 다시 가슴속이 뻥 뚫리면서 허전해지기 시작했다. 또 제자리였다. 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민영을 잊고 주위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애초부터 그것은 가능한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인지 유진의 가슴속으로 찬바람이 일었다. 김 차장과 함께 술을 마시던 정아가 문득 무슨 생각이 났는지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다시 스키장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 떠나면 한동안 유진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얼굴이라도 보고 가려는 참이었다. 혹시 유진이 이민영 이사 때문에 오지 않는다고 말할까봐 정아는 미리 민영이 없다는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유진은 오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정아로부터 유진이 오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김 차장이 전화를 꺼내들었다. 우리 불쌍한 이민영 이사나 불러서 위로해줘야겠네. 두 사람 모두 얼큰하게 취해 있는데 민영이 술집 안으로 들어섰다. 김 차장은 민영에게 술을 따랐다. 천천히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는 민영의 모습을 보는 김 차장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까마귀가 되어서라도 민영에게 오작교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민영의 아픈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기엔 너무 애처로웠다. 그때 민영을 안 됐다는 듯 바라보던 정아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술집 안으로 상혁이 유진의 손을 잡고 들어서고 있었다. 분명 집으로 그냥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당황했다. 놀란 것은 정아뿐만이 아니었다. 민영도 김 차장도 상혁도 유진도 모두 멍하니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민영이 싸늘한 상혁의 눈빛을 보며 먼저 인사를 했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시선을 거두는 어두운 표정의 유진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차피 스키장으로 떠나는 김 차장과 정아에게 인사하기 위해 나왔던 자리이니 먼저 가겠다며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그러자 상혁이 민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사무적인 어투로 말을 건넸다. 저희 때문에 일어나시는 것 같은데 불편하시면 저희가 비켜야죠. 유진아, 가자. 상혁은 유진의 손을 잡아 끌다시피 하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두 사람이 나간 쪽을 바라보는 민영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착잡해졌다. 밖으로 나온 상혁은 꽉 잡고 있던 유진의 손을 팽개치듯 놓았다. 자동차 문을 열다가 돌아선 상혁이 유진에게 다가가서는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너 언제까지 날 속일 거니? 언제까지 날 이렇게 힘들게 할 거냐고?
유진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민영이 와 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혁의 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상혁의 차 안에서 정화의 전화를 받은 유진은 술자리에 나가고 싶지 않아 거절했다. 오히려 그때 가자고 한 사람은 상혁이었다. 유진에게 정화와 김 차장만 있다는 말을 전해 들은 상혁이 핸들을 돌려 인사만이라도 하고 가자고 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민영이 와 있었다. 유진은 흥분하는 상혁을 달랬다. 속인 거 아니야. 나도 몰랐어. 이민영 씨가 와 있을 줄은. 상혁이 유진의 말을 막아섰다. 그럼 카페에서 만난 건 뭐니? 유진은 한숨이 절로 나왔다. 아직 상혁에게 말하지 않고 있었던 것뿐이었다. 상혁에게 목걸이 선물을 받으면서 언젠가는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유진은 어떤 말로도 상혁을 달랠 수가 없었다. 아니, 지금은 그 어떤 말을 해도 상혁에겐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유진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상혁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나 너 때문에 죽을 만큼 괴로웠는데 넌 그런 내 마음이 장난 같니? 난 너만 있으면 되는데 넌 나만으론 부족한 거니? 그런 거니? 유진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상혁은 유진에게 대답할 기회도 주지 않고 차를 타고 그대로 떠나버렸다. 멀어지는 자동차를 한동안 바라보던 유진이 빠른 걸음으로 거리로 나섰다. 유진은 마음이 급했다. 그대로 상혁을 보낼 수가 없었다. 따라가서 그게 아니라고 말해주어야만 될 것 같았다. 택시를 잡으려 바삐 움직여보지만 매번 다른 사람들에게 밀려나고 말았다. 급한 마음에 도로변으로 내려선 유진이 택시를 잡으려는 순간 또 다른 차가 빠른 속도로 유진을 향해 달려왔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유진을 힘껏 끌어당겼다. 그리고 유진은 그 누군가의 품속으로 안기고 말았다. 낯익은 채취였다. 민영이었다. 민영이 거기 서 있었다. 유진은 민영의 시선을 마주할 수 없어 외면해야 했다. 민영은 그런 유진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민영은 자신의 곁에서 마음고생하며 사는 유진을 볼 수 없어 힘겹게 유진을 떠나보냈었다. 하지만 민영은 자신을 떠난 유진이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다시 붙잡고 싶었다. 정말 보내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민영은 마음속 생각과는 달리 거리로 나서 택시를 세우고 있었다. 택시가 다가오자 민영은 아무 말 없이 택시 문을 열었다. 유진이 택시에 올라탔다. 민영은 유진이 지금 택시를 타고 가려는 곳이 어딘지 알지만 그렇게 유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유진은 택시를 타고 떠나면서도 끝내 민영의 시선을 외면했다. 그런 유진의 뒷모습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는 민영의 두 눈에 눈물이 맺혔다. 눈물이 겨울바람을 타고 민영의 야윈 뺨 위로 차갑게 흘러내렸다.